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미스테리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50주년 기념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한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969년 7월 16일 발사를 한 우주선이 있습니다. 당시 이 발사 우주선에는 선장 닐 암스트롱, 그리고 사령선을 조종했던 마이크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달 착륙선을 조종했던 버즈 올드린이 있습니다. 이 셋은 세턴5라는 로켓 안을 타게 되고 그렇게 지구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출발을 하지요. 자, 4일이 지난 뒤 달의 궤도에 도착을 했고요. 7월 20일 달 표면 고유의 바다에 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뒤에 1969년 7월 21일 그리니치 평균 시간으로 기준 오전 2시 56분,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20일 오후 10시 56분을 기점으로 인류에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이 발자국과 함께 말이지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전 세계인이 텔레비전을 지켜보는 가운데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며 역사적인 첫 발자국을 찍으며, 이로써 수천 년간 인류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달의 영역이 드디어 인간에게 오픈되는 순간입니다. 당시 달 착륙을 생중계를 대한민국도 함께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여론이 있었지요. 아마 좀 논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아폴로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때 아폴로가 발사될 때 눈병이 돌고 있어서 이름이 아폴로 눈병이라고 붙여진 상황입니다. 어쨌든 1969년 7월 21일 달 착륙이 되고 약 6시간 반 만에 암스트롱이 착륙선에 내려 이 발자국을 찍은 거지요. 함께 타고 있던 올드린도 곧 내려와 달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고 약 2시간 반 동안 달 표면에 성조기도 세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시는 사진이었지요. 성조기까지 세운 뒤 그리고 자신들의 사진까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진계 그리고 레이저 반사경 같은 과학적 장비도 설치하고 22kg가량의 달 암석과 토양 샘플까지 전부 수집을 하게 되지요. 가서 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달 착륙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품 그리고 우주복의 생명 유지 장치 같은 것들, 쓸데없는 카메라, 필요 없어진 자지들은 이 달에 그대로 냅두고 다시 착륙선으로 돌아와 수면을 취한 뒤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사람들에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그저 업적 자체로 놀라움, 경이로움에 느끼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976년 미국의 작가였던 빌 케이싱이 우리는 결코 달에 가지 않았다 라는 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로부터 달 착륙은 음모다, 달 착륙은 거짓이다, 세트장에서 찍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달 착륙과 관련되어 있는 미스테리에 음모론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우리는 2년 전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 미스터리를 방송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저도 방송 초창기였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 에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그 컨텐츠를 찍고 나서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거기 밑에 달려있는 여러가지 댓글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의심을 할까? 달 착륙을 의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희가 분류를 해봤는데 크게 나누니 3가지입니다. 하나, 기술적으로 말이 안 돼 라는 의견들. 둘, 영상과 사진이 조작일 거야 라고 하는 의견들.
세 번째, 야, 누가 그러다더라. 누가 가서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래. 누가 폭로했어 라는 폭로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헌데 저희가 과거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영상적인 문제, 누군가의 폭로에 관련된 문제의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지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과학 수업 같을 것 같아서 뺐지요. 자, 해서 우리는 과거 설명에 나왔던 영상적인 문제, 사진적인 문제, 누군가의 폭로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성조기가 왜 펄럭거려? 이게 말이 돼? 전 영상에 이미 어떻게 보면 팩트로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펄럭이는 게 아니란 얘기죠. 바람이 부는 공간도 아니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별이 왜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밝은데 왜 뒤에 별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상한데? 그것도 설명을 드렸고, 가장 많이 의심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자가 왜 위치가 다른 거야? 조명을 여러 개 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점인 거지요. 헌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조명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림자가 여러 개가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자, 어쨌든 그건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들, 너무 과학적인 계산적인 건 제외하고 우리는 기술적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폴로 11호의 기술적 미스테리 첫 번째. 야, 60년대 기술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가냐?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유인우주선을 갑자기 만들었어. 사람이 간 것도 처음인데 말이야. 그리고 그거 만들고 갑자기 3년 만에 로켓 만들더니 사람 태워서 우주로 보내버렸고 귀환까지 정상으로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니? 라는 미스테리입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그건 동의하겠습니다. 헌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정말 3년 만에 빨깍하고 간 것 같습니까? 어떤 걸까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 아폴로 계획을 20호까지 세우기 이전에 이미 우주 로켓 프로젝트, 사령선 프로젝트,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 그리고 우주 선회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준비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우주 계획의 목적입니다. 바로 냉전 시대 때 언제 어디서 핵이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었죠. 그게 1957년입니다. 1957년 10월 4일에 소련의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 녀석이지요. 미국은 두려워합니다. 야, 이거 소련이 여기다 핵 따라서 우리한테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었던 겁니다. 이게 1957년입니다. 해서 미국도 이거에 따라 바로 대응을 해서 1958년 2월 1일에 익스플로러 1호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거 또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과학적인 목적도 있지만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처음에 반응을 했던 거지요. 그 후에도 제미니 계획, 머큐리 계획 같은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오며 검증 작업을 계속 거칩니다. 아폴로 프로젝트에 돌아와서도 1호부터 10호까지 사람이 타지 않은 1호부터 10호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실험 과정을 거치고 있었지요. 즉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면서 뚝딱 만들어낸 기술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음모론을 던지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소련은 부정을 안 하십니까? 왜 미국에 대해서는 음모론이라고만 얘기할까요? 소련이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가지고 유리 가가리를 우주로 보내버립니다. 최초의 우주인이지요. 달 착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로 나간 최초의 우주인이 1961년 4월 12일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질세라 1961년 5월 5일에 머큐리 라드스톤 3호라고 해서 앨런 셰퍼드라는 우주인을 보내게 됩니다.
이분이 두 번째 우주인이지요. 그럼 다시 한번 반증해 보겠습니다. 소련은 어떻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우주인을 만들었을까요? 왜 소련에 대한 의문점은 던지지 않는 거죠? 1961년에 갔는데 말입니다. 즉 과거부터 기술력은 오랫동안 갖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는 기술적 미스테리 첫 번째, 당시의 기술력으로 가능해? 가능합니다. 갈 수 있었던 상황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지요.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폴로 11호의 기술적 미스테리 두 번째, 좋아, 인정, 쏜 건 알겠어. 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시 귀환한 거야? 이게 말이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3년 만에 미국이 우주로 사람을 보낸 뒤 귀환하는 기술력을 가졌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귀환 프로젝트를 이미 전부터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주로 로켓도 쏘고 사람도 보내봤고 그리고 그 뒤에 흙도 담아왔고 별짓 다 했잖아요. 이미 과거에 월석도 가지고 왔습니다. 소련도 그걸 했습니다. 충분히 이거 나가기 전부터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이상한 거지요. 그리고 사실 지구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큰 기술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식적 내용으로 보면 미국이 준비한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나온 부분이 있지요. 출발한 지구에서 이륙한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구에는 대기라는 것도 중력도 매우 강하고 대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해서 여러분이 보신 로켓입니다. 이게 바로 세턴5인데요. 아폴로 11호지요. 이 앞에 보시면 이만큼입니다. 이 앞부분 요만큼만이 사람이 타는 공간이지 나머지 모두 다는 추진체입니다. 즉 연료통이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할 만큼 무모한 도전을 한 겁니다. 여기다 사람을 싣고 쏘아 올린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타시겠습니까? 사람의 모형이 얼마만큼이냐? 여기에 보이시는 이만큼 축소판이니 여기 달려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똑같은 사이즈에 갖다가 여러분한테 크기를 비교해드리면 사람이 얼마나 작고 그리고 이 로켓이 얼마나 큰지 우린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정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돌아와? 그게 돌아오는 게 아니지요. 다른 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우주선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려야겠습니다. 이 세턴5가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프로젝트였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지요. 바로 이 로켓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세턴5 내에는 달 착륙선, 사령선, 기계선 이거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붙어 있는 모양체로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모양으로 처음에 발사가 되고 난 뒤 이런 모습으로 분리가 되는 거지요. 자, 이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우주로 올라간 뒤 이 앞부분이 분리가 됐다라는 이야기지요. 추진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 지금 그림하고 똑같은, 이건 이제 버리는 거니까 잠깐 떼어놓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주로 올라가고 그 뒤에 앞부분을 제거합니다. 앞부분을 제거하고 이 상태로 가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뒤에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듈들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추진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뒤에 붙어있는 모양, 현재 제가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제 보여드릴 내용입니다. 우주선, 그리고 나중에 귀환선, 그리고 여기 있는 앞에 추진체, 여기까지가 붙어야 됩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붙여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 방금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 쏘아 올리려고 로켓 저만한 게 들어간 겁니다.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갔지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설명을 드렸으니 그걸 글자 그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맨 꼭대기에 있는 게 기계선, 그리고 사령선, 달 착륙선, 그 세 가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니까 달 착륙선은 그래, 알겠어. 달 착륙하는 거지.
그래, 알겠고. 사령선이라는 건 뭐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기계선이라는 건 뭐지? 기계선이라는 건 서비스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주요 추진장치, 마지막 추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기, 물, 식량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인 거지요. 그리고 달 착륙선, 바로 얘인데요. 얘를 명칭 자체로는 LEM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LEM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이걸로만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얘는 추진체만 모양을 봤을 땐 분리가 됩니다. 위아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즉,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있는 바로 하단 모듈과 상단 모듈로 분리가 됩니다. 상단이 뜨는 거지요. 하단은 그대로 남아있는 추진체입니다. 자, 설명을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녀석의 추진력은 45kN, 상단에 있는 애는 16kN. 자,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고요. 이게 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추진체가 위로 올라와서 이게 지구로 귀환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지구로 왔다고? 지구로 온 거 이건데? 모양이 다른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서두에 이 비행선을 타고 3명이 갔다고 했거든요. 암스트롱, 올드린, 콜린스. 근데 달을 밟은 사람이 둘밖에 없습니다. 암스트롱과 올드린. 마이크 콜린스는 없습니다. 한 명 어디 갔을까요? 한 명이 어디 갔느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기 사령선, 이 사령선을 조종하고 있었던 사람,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사령선이라는 게 뭐였냐면 사령선 내부에서 사령선 모습으로 달 궤도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달에서 계속 있었고 나중에 이 상단 모듈이 분리가 돼서 위로 올라왔을 때 이게 도킹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도킹을 하고 그리고 함께 다시 돌아오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단이 그대로 지구로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상단은 다시 타고 올라와서 위에 보이셨던 사령선에 도착을 한 겁니다. 두 개가 도킹을 해야 되니 말이죠. 사령선 모양의 세모 모양으로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바로 얘가 사령선입니다. 그 사령선이 지구로 돌아온 거고요. 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도킹 이후에 암스트롱 그리고 올드린은 사령선으로 몸을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3명이 함께 사령선에 다시 탔으니 상단선을 달 궤도에 버리는 겁니다. 즉, 이 상단선은 달 궤도에 있는 거고 얘는 달에 있는 거지요. 이렇게 버리고 여기에 있는 사령선만 타고 지구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런 원리라는 게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계산적인 문제인데,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달에서 빵 추진해서 올라와?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달에서 이륙할 때는 지구 발사 무게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력은 6분의 1이죠. 단순하게 곱한다라고 해도요, 크기 자체적으로 힘 동력 자체로만 살펴보더라도 약 800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8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 즉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로켓 크기를 1000분의 1로 줄이면 됩니다. 이만한 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달에는 대기도 없고 공기 저항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위에 있는 상단 모듈 정도는 추진을 시켜서 쭉 타고 올라와 위에 있는 사령선하고 도킹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킹이 어렵진 않으니 말이죠.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위치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아, 단순하게 그냥 타고 올라가서 그게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구나. 발사 모듈이 있고 사령선은 달 궤도를 돌고 있고 달 착륙선이 내려갔고 도착하고 작업을 한 뒤 상반만 위로 올라와서 다시 사령선과 붙고 사령선은 달 착륙 궤도선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아폴로 11호의 기술적인 미스테리 세 번째,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방사선 피폭. 야, 방사선 피폭으로 죽어. 그게 말이 되니? 라는 얘기입니다. 우주복 가지고 방사선을 막을 수 있다고? 야, 그때 기술력으로? 라는 이야기죠. 우선 이 이야기에 대해 진실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방사능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태양 폭풍이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우주 방사선 문제 때문에 피폭당하면 정말 위험하니까 말이죠. 근데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피폭 모르고 갔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미국이 정말 방사능 피폭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라는 걸 모르고 갔을까요? 아까 보여드렸죠. 익스플로러 1호입니다. 익스플로러 1호가 언제 발사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1961년. 그때 이제 두 번째 우주인이 있었고 1958년 2월 1일에 발사됐습니다. 58년입니다. 이 우주선이 나가서 무슨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당시에 익스플로러 1호가 나가서 위성 최초로 방사능을 계측했습니다. 그래서 벨 앨런대가 확인됩니다. 자, 벨 앨런대가 방사능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여러분, 이 벨 앨런대를 미국이 발견했습니다. 벨 앨런대에는 알파선과 베타선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알파선은 종이 한 장 정도면 막고 베타선은 알루미늄 정도면 막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끝낸 겁니다. 미국이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그렇게 만든 거지요. 알루미늄 재질로만 만들면 일단 베타선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자체가 혹시 모르니까 아폴로 계획 자체에서 태양 폭풍 주기를 피했습니다. 주기 계산을 한 거죠. 여러분,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이야기요.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아는데 방사능 피폭 당할 걸 알면서 보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발사체의 시간을 해서 체크를 해보면 벨 앨런대를 통과하는데 딱 1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1시간 동안 방사능에 노출이 됐습니다.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이 왕복하는 도중에 노출된 방사선의 피폭량은 1.8mS입니다. 1.8mS라고 하면 그게 뭔데라고 하실 거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가 노출되는 방사능 피폭량이 3.6mS입니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수준이 아니고요.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미 알고 있었고 50년대 이미 알고 있고 벨 앨런대 미리 판단했고 알파선 감마선 판단 끝냈고 우주복 만들었고 최대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벨 앨런대 빨리 통과했고 태양 폭풍 주기도 피했다. 완벽한 기회를 만든 겁니다. 해서 안전을 최대한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지요. 방사능 피폭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아폴로 11호의 기술적인 미스테리 네 번째.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오케이 콜 알겠는데 나 이거 진짜 이해 안 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띄우고 그리고 이 사진을 띄우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이죠.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야, 사람이 발로 밟아도 발자국이 남는데 저기 우주선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분사 자국이 아무것도 없어? 발자국도 찍히는데 자국이 남아야지. 착륙을 하면 말이야. 왜 그게 안 남았던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얘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가스가 있습니다. 꽝! 큰일 나죠. 밑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면서 칙칙거리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차근차근 속도를 맞춰서 내려가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모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가 1기압이죠. 대기로 따졌을 때 기압이 존재하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때 어떤 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가스가 직진 방향으로 쭉 나온다. 지상에서 나간다는 건 당연히 추측할 수 있지요. 어떤 가스가 나올 때 그렇게 나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배기가스의 특징 중에 이게 지구와 다르게 진공 상태일 때는 어떻게 나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선 직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더 넓게 퍼지는 겁니다. 해서 달이 진공 상태다 보니까 내려갈 때 이게 직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착륙을 합니다. 해서 땅 자체에도 충격량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 자국이 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옆으로 퍼지니까 말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인이 밟는 건 그대로 밟는 직선적인 힘, 우리가 여기서 하는 그대로 힘이 밑으로 내려왔다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힘은 옆으로 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가지의 힘은 다른 힘입니다. 여기는 달이니까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번외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번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모듈이 발사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잘 봐주시면 발사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듈 상반 모듈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린 건데요. 자, 네가 얘기한 거 알겠어. 근데 상단 모듈이 뜨는데 배기가스가 왜 눈에 안 보여? 뭔가 쭉 하고 나가면 옆으로 퍼지는 거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잖아요. 배기가스가 없는데 위로 올라가는 건 조작 아니냐? 라고 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로켓에 쏘는 연료는 이런 색깔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우주선에 쓰는 연료는 당시에 썼던 하이드라진 계열의 조합인데 여기에 나오는 연료는 투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로켓 색깔 말고 옆에 나오는 투명 색깔 있지요. 투명색입니다. 해서 당연히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늘 배경으로 찍으면 그나마 약간은 보이는데 어두컴컴한 우주 공간 속에서 그걸 찍게 되면 그 투명체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다. 힘 자체가 그렇게 셀 필요도 없고 팡 하고 상단이 튕겨나가듯이 나가는 겁니다. 그냥 튕기는 역할이지요. 아주 적은 힘으로 쭉 올라가는 역할인 겁니다. 그 이 부분에서 궁금하시면 이걸 타이탄2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거니까 여러분이 검색만 해보셔도 나옵니다. 하이드라진 계열의 사산화질소가 붙은 연료라고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검은 공간에선 투명이 당연히 보일 수 없는, 파란 하늘에서만 보일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빨간 거 아닌 이상 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폴로 11호의 기술적인 미스터리 5번째.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야, 그런데 왜 안 가는 거야? 그동안 갔는데 왜 이제 안 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 틀린 거 아닙니다. 달에 사람 보내는 거 갔으니까 왜 그 이후에도 가야 되는데 왜 그땐 또 안 갔을까? 달에 보내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것도 아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달 가는 거 왜 가는 걸까요? 우리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달에 보내서 달의 표면에 인간이 도착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익적인 것도 없고요. 경제적인 이득도 없고 돈만 엄청 쓰지요. 아폴로 계획이 120조 원을 썼다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모든 이 세턴5 로켓 하나만 움직이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드는 문제가 있지요. 헌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역할이겠지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이라는 게 존재한다. 달에 왜 가려고 했을까? 자, 현재 일본도 그리고 중국도 현재 가 있죠. 달에 왜 가느냐라는 모든 국가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달에 가는 건 달이 가장 가까운 우주 밖 행성이다. 즉, 가장 가깝다는 건 테스터다. 실험을 해야 된다.
일단 사람이 도착해서 움직이는 건 가능해졌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다. 사람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지요. 장기간 체류하려면 우주방사선에서도 안전해야 되고, 숙식이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안식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지도 세워야 되고, 여러가지 준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보내려면 그 전에 준비 수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자, 2020년, 2030년에 달을 전초기지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미국이 독점하면 안 되죠. 올라가서 이 안에 움직였으니 달을 전초기지로 해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과 위치를 달로서 테스트하고 나중에 화성을 가던 수성을 가던 금성을 가던 어디로 가더라도 여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아폴로 11호의 기술적인 미스테리 6번째,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미스테리 음모론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건 소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경쟁 시대에서 말이죠. 소련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아폴로 11호의 업적을 부정하고 싶을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고 싶었는데 자신들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주선이 폭파한 적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소련은 부정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달에다가 무인 우주선을 보낸 게 소련입니다. 무인입니다. 무인 우주선을 보내서 루나 9호가 당시에 가서 월석을 채취해옵니다. 최초지요. 무인 우주선으로 월석까지 갖고 왔던 이 소련이 부정을 안 합니다. 더 신기한 것, 아폴로 11호가 가지고 온 월석을 소련도 인정합니다. 맞다고 말이죠. 소련이 루나 16호 70년 9월입니다. 루나 20호 72년 2월이고요. 루나 24호 76년 8월 무인 탐사선으로 계속 월석과 흙을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소련은 이거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소련은 어떻게 돌아왔죠? 소련은 돌아왔잖아요. 사람은 안 갔지만 무인 우주선이 거기에 가서 월석 채취해서 지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는데 아폴로만큼은 이상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바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요. 달 착륙에 도착했을 때 레이저 반사경도 있었고 중력파 관측기, 월징계라고 해서 두고 왔습니다. 실제로 소련이 이 레이저 반사경을 설치하고 싶어 했던 국가였거든요. 2번 실패합니다. 사람이 가서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무인으로는 안 됐던 겁니다. 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련이 아폴로 11호가 설치한 이 반사경을 함께 썼습니다. 함께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위에 얘기했던 달 착륙 5가지에 대한 음모론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 6번째 이야기, 이것만으로 얘기하고 관측대, 천문대에 가서 봐도 이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기술적인 문제, 거기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달 착륙 음모론과 관련되어 있는 건 미국 국민의 약 6-7% 정도가 믿고 있다고 합니다. 문명률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문맹률이 20% 정도가 되는 미국에서 6-7%라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믿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 이전에 일단 결과적인 증거물들은 존재하고 상황적으로 결과만 봤을 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분명 이 업적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국가들의 도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분명 가기도 어렵고 신비로운 공간이다 보니까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노력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비하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내용을 준비하며 제 구독자뿐만 아니라 많은 예의가 있으신 분들 덕분에 댓글의 내용을 보고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봤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예의 있고 합리적인 의문점이 계속 나온다면 저도 다음 영상을 또 제작해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방송으로 찍고 싶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든 사람이고 이 채널을 여러분과 함께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일 뿐이니 말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달 착륙 미스테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증거물들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폴로 11호 50주년입니다. 정말 달에 갔을까요? 저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저희도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계산적인 건 끝난 거예요. 나사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는 명확했어요. 시간적인 타이밍이나 모든 건 다 맞춰서 그 전에도 무인 우주선으로 이미 실험이 끝난 상황이니까 다 괜찮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다는 건 확실히 위험하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준비는 이미 과거부터 무인 우주선을 통해 준비는 끝났는데 달에서 월석 채취해서 올라온 것도 이미 다 했는데 이게 사람이 들어갔을 때, 왜냐면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 이게 있대요. 저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우주에 갔을 때 정신적으로 약간 우울증이 오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에 갔을 때 생기는 비행 우울증하고 비슷한 건데 그 비행기 조종사들도 가끔 느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탔을 때 갑자기 우울증이 오는. 근데 이게 우주에 가면 훨씬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공포에 대한 여러 가지도 있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주인을 뽑을 때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적으로는 다 됐죠. 월석을 채취해서 이미 가지고 와서 지구로 귀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인 우주선으로는 모든 게 다 됐잖아요. 근데 그 무인 우주선이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무언가 심리적인 문제로 다른 행동을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해서 당시에도 모든 걸 계획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우주선 발사를 시킨다. 우주선 발사를 시키고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건 사령선. 지금 같으면 사령선 정도는 사람 없어요.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산을 했겠죠. 근데 이때는 혹시 모르니까 사령선에도 사람을 넣은 거예요. 이거 어떡해요? 사령선에 사람,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령선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사람이 한 명 사령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모듈, 상판 모듈도 조종을 해서 이 두 개가 도킹이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건 그리고 어떤 변수건 간에 사람이 꼈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건 장담을 못했던 거예요. 해서 당시에 제일 많이 연습했던 건 도킹 연습이었다고 해요. 이 도킹이 어긋나 버리면 그땐 진짜 못 돌아오는 거니까. 이 도킹은 그동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주에서 했던 그런 느낌처럼 기계적인 도킹이 아니라 이젠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끼지만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움직인 대로 된 거예요. 다른 건 다 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발사되고 나가고 다 지구 궤도 선회하고 시간적인 계산 다 돼 있죠. 이미 무인 우주선 가지고 다 했는데 발사하고 얼마 안 있다 지구 궤도 돌면서 지구 궤도 팔자로 돌잖아요. 원래 지구랑 달이 있으면 팔자로 돌고 오는 건데
지구를 돌면서 그 속도를 가지고 달로 가는 거잖아요. 4일 걸리고. 그걸 계산을 다 한 이유는 처음 보낸 게 아니라 과거에도 보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4일 뒤에 도착을 한다, 분리한다, 내려간다, 내려가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쓴다, 얼마 뒤에 올라오면 여기에 사령선이 어디에 있다, 이런 식에 대한 걸 다 하고 한 거라 모든 건 계산이 돼 있죠. 단 사람은 장담을 못한다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간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진짜 멘탈이 나가면 안 되는 문제고, 우리는 지금 보면 와 신기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떻게 보면 터질 수도 있는 그 로켓 덩어리에 내가 그 안에 타 있고 하늘로 올라가요.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 가는 거니까. 유인 우주선으로는 처음 가는 거니까 내가 이거 만약에 갖다 뭐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모든 건 기술적으로는 됐다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처음 도착을 했고 달에 내려왔고 그 안에서 있었던 심리적인 부분들, 두려움들, 이게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쉬웠을 거라는 판단은 전혀 없는 거라서 이분들의 그 업적 자체를 우리가 부정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갔었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많은 업적들이 나왔고, 그걸 통해 지금도 가고 있고. 근데 지금은 사람은 안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사람이 도착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확인됐잖아. 이러려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준비를 해서 전초기지를 써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연습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달 뒷면도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들 덕분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찾아본 거예요. 더 많이 찾아봤고,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움직였구나를 알게 된 거라 이제 여러분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돌아온 거냐면 이렇게 됐잖아. 처음에 뒤에 모듈 이제 부서지고 저게 이제 달로 간 거예요. 달 쪽으로 가서 또 분할이 되고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남아서 맨 밑에 달려있는 게 이제 그 달에 떨어질 모듈, 그러니까 상반 하반이 붙어있는 달 모듈, 달 착륙선이에요. 저거고, 위에 대가리로 달려있는 긴 거 있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저게 이제 기계선, 그러니까 서비스 모듈이라고 부르는, 저기에는 엔진 추진체가 다 있어요. 서비스 모듈이 달려있고 그 앞에 세모로 달려있는 거 있죠. 그 세모가 뭐냐면 사령선이고 그게 얘예요. 지구에 귀환한 거. 그러니까 얘예요.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령선 있잖아. 이 사령선이 이 모듈 앞에 이렇게 붙어있던 거지. 붙어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얘가 이제 달로 내려갔고, 여기서 이제 요 상판 있지? 상판만 빵 하고 올라온 거예요. 빵 하고 올라와서 다시 도킹을 한 거지. 도킹을 하고 달 궤도를 돌면서 상판을 버린 거예요. 그럼 상판을 버리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는 사진에서 달 착륙선만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달 착륙선만 빠져있는 상태고, 얘랑 뒤에 이제 모듈, 기계선만 달려있는 거야. 기계선에 엔진 있잖아요. 그 엔진 추진체를 발사시켜서 이거 갖고 쭉 해서 달 궤도를 나와서 쭉 직진해서 지구 궤도로 돌아온 거예요. 지구 궤도로 돌아오고 버리고, 여기서 이제 얘 있죠? 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떨어뜨린 거예요. 지구 궤도에서. 쭉 떨어져서 불꽃 막 나오면서 막 난리 나면서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닷속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얘가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 나와서 요만한 거 하나 돌아온 거예요. 그 나머지 다 갖다 버린 거고, 다 우주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 나가서 요거 하나 건진 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 업적을 건지고 사람 건지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이 이제 최종적으로 귀환선의 모습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다 드리자면, 그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업적과 사람 생명이 이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 거니까 계획대로 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나사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죠. 떨어질 때도 이제 낙하산 펴지면서 함께 떨어진 거고, 네,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제 밑에 쫙 퍼지면서 이제 그 튜브 같은 거, 이 튜브 같은 게 이제 저기거든. 바다에 떠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뜬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되고 떨어진 거예요. 그냥 빵 해가지고 죽어라! 이러고 떨어진 게 아니고, 무슨 죽지 사람이 이거 안에서 그 압력을 어떻게 견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고, 그렇게 이제 살아서 돌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퍼펙트했어요. 사람만 문제였던 거예요. 이 아폴로 계획은 나사가 준비한 모든 계획 이런 건 다 끝났지만 정말 그 사람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사람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돌아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뭐 아까 방송 중에는 너무 여기까지 얘기하면 뭔가 돌아오는 과학 수업 같아가지고 얘기는 안 들었지만 이런 수순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번외편인데 여러분들 궁금해할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우주비행사 중에 누구지 버즈였나?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앙스트롱은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들었는데 보험 가입 거부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생명보험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줘 사실. 누가 봐도 너무 위험한 데 가는데. 근데 보험 가입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대요. 올라가서 사진 찍어와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주면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달에 간 게 맞고 사진을 찍어 갖고 와라 이거였어요. 사진이 존재하면 그러면 인정하겠다. 그 약관으로 보험 가입을 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터지면 안 되고 돌아오다가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는 것, 그러니까 그게 보험사의 논리가 뭐였냐면 가는 것까지는 믿은 거예요. 나사를. 왜냐면 그 전에도 갔잖아. 무인 우주선도 갔고. 그러니까 도착하는 것까지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들도. 근데 돌아오는 건 위험한 거야. 사람이 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보험사조차도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가는 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보험금을 받을 때 사망보험금은 돌아올 때 사망하면, 돌아올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급하겠다라는 조건이었다고 나도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박이다. 그러니까 보험사도 바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착륙까지는 충분히 된다. 그동안 사례가 많았으니까. 단 오는 거, 사람이 올라와서 오는 건 최초 사례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이 사령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명이 최대였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건 2명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이 안에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움직인 건데, 그래서 나올 때도 생명 유지 장치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좁잖아. 굳이 뭐하러 가지고 와. 그러니까 다 버릴 거 버리고 여기 뭐야 달에다 다 놓을 거 놓고,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 놓고 여기 땅 타고 빵 올라와서 도킹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참 진짜 내가 봐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건 진짜로.